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사연자입니다. 어디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제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더구나 별로 좋은 일도 아니다 보니 주변에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런 익명의 창구가 있다니 제게는 내심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 시원히 제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 쓰다 보니 참 별일을 다 겪었다 싶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막힌 일이지만 그런 일을 겪은 저를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연극배우였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극배우 또 무명배우의 삶은 매우 고달프죠. 저 역시 배고픈 극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를 버티게 했던 건 대배우가 되겠다는 꿈과 제 곁에 있어주는 아내였죠. 아내도 저와 같은 연극배우였습니다. 같은 극단은 아니었지만 대학로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부딪히다 보니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 술자리를 가지다 연인이 되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성공한 배우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보다 좀 더 감정적인 성격을 가진 탓에 연애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가정이 섞인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저와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극 생활로 경제적인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내와 하게 된 연애가 길어지고 나서도 계속 아내의 청혼을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몸 하나 눕힐 원룸에서 생쌀을 먹고 살아도 좋다며 계속적으로 저에게 청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죠. 어느 시점이 되자 저도 아내의 말에 세뇌가 되었는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원룸에서 쌀만 먹고 살아도 좋다는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거기다 모든 게 잘 맞았던 사람이었고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니 서로의 반쪽으로서 완벽하겠다 싶었죠. 다행히 양가 집안의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원룸 생활은 모면할 수 있었고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까지 한 마당에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희는 돈이 되지 않는 연극보다는 TV 영화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영화, 드라마 오디션을 다니게 되었죠. 하지만 좀처럼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계속된 오디션 낙방과 벌이가 되지 않는 힘든 연극 생활에 지친 아내가 배우를 포기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제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꿈을 계속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내에게만 부담을 지어주는 건 싫었어요. 미약한 가능성이 있다 한들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돈을 벌려 배우의 꿈을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만류를 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나는 뭐가 돼? 나 당신을 위해서 뒷바라지 열심히 할 준비 되어 있어. 유명하신 선배님들 봐. 전부 아내분들께서 내조를 하셨다니까. 나도 당신 유명 배우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당신 스타 된 순간 그때부턴 내가 당신에게 드린 노력 배로 받아낼 테니까 당신은 포기하지 마. 내가 봤을 땐 당신 재능 분명히 있어.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꼭 보답을 하려 성공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의 노력과 달리 저는 배우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좋은 기회가 찾아와 주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재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하기도 어려웠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듯 안 될 듯 벌이도 제대로 없이 애매한 연기 생활을 이어가던 때 저를 응원해주던 아내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늘 저를 응원해주던 사람이 점점 짜증과 불평이 많아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에는 제가 돈을 못 벌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며 저보다도 저의 꿈을 응원해주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 당시 상황을 못마땅해 하고 현실적인 것을 따지고 제게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벌이가 없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제 처지가 고민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꿈을 쫓을 만한 가치가 있나 싶었죠. 그러던 차에 저희 두 사람에게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뻐해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저는 당장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살기로 했습니다. 제 꿈의 가치가 얼마나 크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했으니까요. 태어날 아이 소식에 급하게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지만
하루가 급한 상황에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경력도 없이 연기만 해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당장 돈을 벌면서 그 사이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급한 불을 끄고 꼭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배달 일도 하고 일용직 일까지 하면서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몸이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가 벌어오는 돈이 너무 적다며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미안했고 면목이 없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무리를 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아내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돈이 없다며 늘 저를 타박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벌어오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저축까지는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첫 아이에 대한 기대와 애정 때문인지 저희 형편에 너무 가소비다 생각될 만큼의 육아용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돈이 부족했고 아내가 제게 돈을 더 벌어오라며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아내에게 배신감마저 들었고 결국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고생을 몰라주고 투정만 하는 아내에게 섭섭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제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한 탓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을 모르는 아내를 어르고 달래가며 같이 잘 이겨내보자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꼭 하루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별일 없이 출산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저희 아들이 복덩이였는지 저는 운이 좋게 한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 막 태어난 제 아들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정작 정직원으로 취업을 했어도 벌이가 기대만큼 상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뒤늦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제가 욕심이 많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내가 바라는 만큼 월급을 받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아내를 고생시키고 해주지 못한 게 많아 미안했던 저는 퇴근한 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끔은 숨 쉴 틈도 없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사장님께서 다음날부터 연휴가 시작된다며 저에게 일찍이 집에 들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도 가게로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고요. 제 사정을 알고 계셨던 사장님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며 배려를 해주셨던 거죠. 생각지 못했던 휴가로 인해 신이 났던 저는 1분이라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내와 먹을 야식과 맥주도 챙겨서 갔고요. 기분이 들뜬 채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내는 집에 없고 갓난아기 였던 정우만 집에 남겨져 있었죠. 아내가 잠시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어 가까운 편의점을 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잠들어 있는 정우가 깨지 않게 조심히 움직이며 아내와 간만에 야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정우를 두고 멀리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아내가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 하나 없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저에게 했죠. 여보 어디요? 당연히 나 집이지.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한창 바쁠 때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없네. 연휴라서 다들 어디 간다고 일찍 잠자리 들었나봐. 정우는 잘 있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누가 정우 데리고 가기라도 할까봐? 당연히 잘 있지. 우리 정우 아까 밥 잘 먹고 지금 코하고 자고 있어.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뭐 사람들도 없고 해서. 그러다 가게 사장님한테 밉보이면 어떻게 하려고. 얼른 전화 끊어. 지금 정우도 잠에서 깨려고 그런다. 깨기 전에 다시 재워야 되니까 전화 이만 끊자. 그럼 다치지 않게 일하고 수고해.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가 도대체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엄마라는 사람이 갓난아이를 집에 안에 혼자 두고 30분이나 넘게 외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아이를 처음 키우는 초보 아빠로서 괜한 노파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육아에 관련된 책을 보며 움직이지 못하는 갓난아기라도 혼자 둬선 안 된다는 내용을 봤었던 탓에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갔다는 게 거짓말을 한 것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디 언제까지 밖에 있다 들어오나 두고 보기로 했죠. 그렇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화를 겨우 삭히며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내가 집으로 들어온 건 제가 전화를 하고도 1시간이 지난 뒤였죠. 뭐가 신이 난다는 건지 콧소리를 내며 집으로 들어온 아내는 거실에 제가 앉아있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지금 내가 집에 들어와 있는 게 문제야? 집에 들어왔으면 정우부터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정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무슨 일인데? 무슨 일? 그렇게 정우 걱정하는 사람이 애를 집안에 혼자 두고 몇 시간을 밖에 있다가 와?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없는 사이에 정우한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정우 걱정할 자격이 있냐고. 어디 갔다 왔어? 애들 평균쳐놓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다냐고. 납득이 될 만한 말을 해야 될 거야. 이번 일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게 엄마가 급한 일 있다고. 장모님께서?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네.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뻔히 내가 집에 없는 걸 아시면서도 정오 없이 온 당신을 보고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지. 여보 아니야. 나 엄마 집에 다녀온 거야. 실은 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1층에서 말하고 있었어. 친구? 당신 계속 거짓말 할래? 친구라고 치자. 그럼 내가 없는데 왜 집으로 못 들어와? 빨리 솔직하게 말해라. 거짓말하면 당신만 안 좋아져. 아내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평범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전화와 문자, 톡 메시지를 확인해봤죠. 그런데 수상한 흔적이라고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휴대폰 화면에 사진을 올리는 SNS 앱이 활성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뭐든 확인해봐야 했기 때문에 그 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흔적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저는 SNS를 안 하는 편이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방금 전까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남자와 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방금 헤어졌지만 벌써 보고 싶다는 말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내팽개쳐놓고 한 짓이 불륜이라니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도 제가 자신의 외도를 확인한 걸 눈치채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전부 다 설명할게. 그 남자랑 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당신 몰래 그 사람 만난 건 맞는데 바람을 핀 건 아니라니까? 정말이야. 내가 당신이랑 정우를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입으로 그 남자 만났다며? 이 밤에 이 남자랑 방금까지 있었다며? 그게 바람이 아니고 뭔데? 나가. 당신 정우 돌볼 자격 없어. 당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난 건 맞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당신이 의뢰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외로워서 그랬어. 정우 낳고 나서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삶에 의욕이 없더라고. 나중에 확인해 찾아보니까 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런데 당신한테 내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정우에게 필요한 돈 벌려고 정신없이 일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야. 당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져서. 나 혼자라면 밖에도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겨내 보겠는데 정우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SNS였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 좀 풀리니까. 또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내 걱정을 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니까 우울한 기분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정말 내 속 이야기를 터놓은 상대로 만났었어. 서로 속 이야기하는 털어놓는 그런 상대. 그 이상으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었다고. 정말이야. 이번 일 당연히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런데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정말 바람을 핀 건 아니잖아. 나도 우리 가정을 지켜내보려고 당신한테 걱정 주기 싫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한 건데.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돈을 왜 버는데? 내가 그 고생을 왜 하는데? 다 당신과 우리 정우 때문이잖아. 그럼 내가 당신이 아프다는데 돈을 먼저 생각하겠어? 그럼 당신 상황 나한테 먼저 말했었어야지. 말하고 서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게 맞는 행동이지. 당신 하는 말 구차한 변명일 뿐이야.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웃기시네. 그놈이랑 연인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없던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이뤄질 만한 시간이 부족했던 거겠지. 그리고 당신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가정 있는 여자가 갓난아기를 혼자 집에 두고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이야. 난 당신 용서 못해. 혹시라도 또다시 같은 일이 생겨 우리 정우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없고 당신과는 이혼해야 되겠어. 정우는 내가 우리 부모님 댁으로 데리고 갈게. 여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마. 나 당신도 그렇고 정우도 그렇고 두 사람 없이 못 살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혼이라는 생각이 헛거했던 저는 그날 밤 정우를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정우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걸 보면서도 이혼을 하겠다는 제 말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죠. 만약 제가 아내에게 겁을 주려 했다면 부모님 댁으로 정우를 데리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쩐 일로 왔냐며 물어보실 텐데 고작 부부싸움 때문에 애를 데려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행동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부모님께서도 제가 선택한 이혼에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확고하게 선택한 아내와의 이혼이었지만 결국에는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정우 때문이었어요. 아직 돌도 안 지난 아들이 눈에 밝혔던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제가 부모님 댁으로 정우를 데리고 간 다음날부터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아내뿐만 아니었죠. 자신은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한 아내는 친정 식구들까지 동원하여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갓난아이를 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과 친정 식구들까지 무릎을 꿇고 빌어오는 모습을 보며 아내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죠. 그 일 이후 당연히 아내는 제 눈치를 보게 되었고 딴짓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용서하기로 한 다음 괜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이전 일을 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먼저 자신의 휴대폰과 하루 일과를 적은 내용을 보여주며 자신이 정신을 차렸다는 걸 저에게 확인시켜 주려는 듯 보였죠. 또 이제까지 드는 생활비를 줄이고 또 줄여 가계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었고 밖에서 부업을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선 집안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대신에 최대한 친정 식구와 저희 부모님을 많이 찾아뵈려고 했죠. 저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 모습이 얼마나 갈까 싶었습니다. 분명 얼마 가지 않아 제 뿔에 지쳐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죠. 저의 아내가 허튼 짓만 하지 않으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든 말든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아내의 변한 모습이 오래가더라고요. 이젠 저런 모습의 여자로 변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에 대한 믿음이 다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질렀던 잘못 위에 다시 믿음이 쌓여가고 있을 때 아내가 쭈뼛쭈뼛거리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내의 절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친구들끼리 기념을 하기 위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말이었죠. 집을 길게 비우는 일정도 아니었고 비행기 값을 제외하면 거의 결혼을 하는 친구가 부담을 하는 상황이라 그다지 문제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번 일 때문인지 집을 비운다는 행동과 제게 부탁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저 자세로 나올 필요는 없는데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긴장하고 얼어 있었으니까요. 원래도 다녀오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괜히 제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흔쾌히 다녀오라고 말을 하며 많진 않지만 친구들과 기분도 내라며 돈도 쥐어주었죠. 아내는 엄청나게 좋아했고 또 저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행동에 기뻐하는 아내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아내는 친구들과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고 정우는 어머니께서 돌봐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떠나고서도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실수 없이 날아드는 아내의 톡과 전화로 인해서 제가 귀찮았죠. 친구들과 여행을 간 아내는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일부러 더 자주 사진을 보냈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는 집중을 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연락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 전부 다 과거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고 저에게 믿음을 쌓아주려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겉으론 귀찮아하면서도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죠. 여행에 돌아와서는 제가 자신을 믿어준 모습에 감동을 했는지 뭐든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식탁에 차려주는 음식들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죠. 그쯤 되니 아내를 이젠 완전히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아예 지우고 잊어버리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아내와 지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감쪽까지 사라진 거죠. 아내는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날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던 주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심을 먹고 난 후 결혼이 임박한 친구를 도와줘야 할 일이 생겼다며 잠시만 나갔다 오겠다고 했죠. 그땐 이미 아내에게 다시 갖게 된 믿음이 강했을 때라 아무런 의심 없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을 때만 해도 별다른 걱정은 없었어요. 결혼을 하는 친구와 할 이야기가 많아 저녁도 먹고 온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아무리 보내도 응답이 없는 아내의 톡을 보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전적이 있었으니 그로 인해 갑자기 심장이 크게 요동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곧바로 아내가 만난다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로는 오늘 제 아내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또 외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고 또 하나는 위험한 상황에 휘말린 건 아닌가 싶었죠. 두 상황 중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우선 아내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곧장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홀로 아내를 찾아 나설 생각도 했었지만 집안에 있는 정우를 돌봐야 했습니다. 거기다 아내와 연락도 되지 않았고 어디를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몰랐으니 어디를 가서 아내를 찾아봐야 할지도 편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안방 화장대에 꽂혀있는 편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직접 손으로 적은 편지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편지는 아내가 저에게 이별을 알리는 편지였습니다. 저와 하게 된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했다고 적혀져 있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두바이로 떠날 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번 친구들과 떠난 동남아 여행에서 우연히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 부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말한 차이는 결국은 돈이었지만 말이죠. 그 남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걸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한국으로는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 이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 편지를 보곤 너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 아내가 장난을 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때마침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의 동선이 확인되었다면서 말이죠. 그러며 저에게 아내가 공항에서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두바이로 말이죠. 순간 얼이 나가버렸어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내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어린아가 있는 저에게 아내가 자해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보여진다면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했고 그로 인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죠. 누군가 이 상황을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의 친구에게 찾아가 묻게 되었죠. 아내의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자신도 몰랐다며 말을 했지만 동남아에서 있었던 일은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태국에 도착을 한 첫날 저녁을 먹은 뒤 수다를 떨다 잠이 오지 않았던 아내와 친구들은 클럽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울렸던 남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들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니 가볍게 어울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여행을 하는 중간중간 어울렸다고 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처녀 파티 명목으로 떠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과 길게 시간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했죠. 아내 역시 친구에게 따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았지만
아내가 만났을 남자를 유추해볼 수 있게 과거 아내가 딴짓을 하다 걸린 SNS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이 생겼을 때 아내의 계정 비밀번호를 따로 적어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 PC로 SNS의 계정에 접속을 해보기로 했죠. 아내는 제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셨는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SNS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 저에게 걸렸으니 바로 메시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거기엔 모든 게 남아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대화한 내용들이 말이죠. 아내는 남자를 처음 만난 동남아 여행 때부터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잠든 사이에 만남을 가지다거나 마사지를 받겠다고 나가 남자와 짧은 데이트를 즐긴 것 같았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연락은 끊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감한 말들을 주고받았죠. 남자는 제 아내에게 줄 선물이라며 비싼 주얼리와 명품 가방들을 구입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보냈고 그 선물들과 함께 프로포즈를 하는 사진도 보냈었죠. 아내는 그 영상을 보며 좋다는 씩 메시지를 보냈고요. 종합을 해보니 아내는 친구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만난 중동의 부자와 미래를 즐겼고 남자가 아내를 잊지 못하고 프로포즈를 하자 아내는 저와 아들을 버린 채 떠난 거였습니다. 그 남자의 성격도 자세히 몰랐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어마어마한 체력을 가졌다는 것만을 보고 두바이로 향한 거였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예 이혼을 해달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더라면 나랑 정우가 미친년을 가족을 뒀었거나 생각하고 깨끗이 헤어지고 말았을 텐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짓을 하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자기 입으로 영영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아내를 잊어버리라면 되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렸어요. 괜히 정우에 대해서 나중엔 딴말을 할까 걱정도 되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아있을 아내의 흔적도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이 아내의 밑바닥까지 다 보고 이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었으니 미련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깨끗이 새 출발하게 아내를 데려와 법적인 마무리를 짓자 싶었죠. 물론 막막했어요.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두바이였고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SNS 계정에 그 단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선 아내와 메시지를 나누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에서 지내고 있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동네로 바로 찾아가 사람들에게 물어다 보면 아내나 남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곧바로 두바이로 떠난 아내를 찾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살면서 도망간 아내를 잡으려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말을 듣도 보지 못했는데 그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어요. 그렇게 두바이로 도착할 때까지 씩씩거리며 있었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붐벼 입국 심사가 오래 걸렸고 그만큼 마음이 더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공항을 뛰어나왔죠. 아내를 꼭 찾아 한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복수심 하나로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데 익숙한 실루엣으로 인해 제 뜀박질에 급히 제동을 걸게 되었어요. 겨우 넘어지지 않고 달리기를 멈추고 있던 저는 머릿속으로 아내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실루엣이라고는 생각되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죠. 팔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자세를 취한 여자는 제 아내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후드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도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이유였지만 그보다 꼴이 엉망이라고 이겨내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부자인 남자와 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건너온 여자인데 한국에서도 보인 적 없던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제 아내가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다가가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제가 천천히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자 그 사람 역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는지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제가 있는 쪽으로 올려다봤죠. 천천히 올라오는 얼굴을 보니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던 사람이 제 아내였던 거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되자 이게 웬 떡인가 싶었어요. 이 여자가 왜 공항에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고 얼른 잡아다가 한국으로 데려가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너무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도망가기는커녕 절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말문이 막히고 헛웃음이 터질 지경이었죠. 아내는 어이없어하는 저를 보고는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찾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잘못했어. 나 당신한테 용서도 빌 자격도 없는 년이라는 거 잘 알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이번에는 아예 마음먹고 사라졌으니 당신이 얼마나 놀랍고 화가 났을지 상상도 안 돼. 내가 당신이었다면 날 찢어 죽이고 싶지. 남편 자식 다 버리고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간 년인데 다 아는데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걸고서 앞으로는 남자 문제 없도록 할게. 당신이 원하면 내 목에 목줄이라도 걸어. 당신이 날 못 믿겠다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수용할게. 내가 전부 다 잘못한 거니까 당신과 우리 정우에게. 너이씨, 나는 몰라도 정우 이름은 입에 담지 마. 그러고도 네가 정우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여자가. 그리고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네. 네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나 당신 용서도 할 생각 없고 정우도 내가 데려갈 거야. 나 당신 마음 돌리겠다고 여기 찾아온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정우 가지고 또 헛소리하면 어쩌나 싶어서 법적인 관계 마무리 지으려고 온 거라고. 당신 잡아서 한국에서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가자. 한국으로. 너도 네가 말한 것처럼 부자 남편과 행복한 새 출발, 새 인생 살아야 되잖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제발 너 용서해줘. 어? 그리고 실은 나 그놈한테 완전히 속았어. 그놈 완전히 미친놈이었다고. 어이가 없게도 아내는 자신의 피해자인 것 마냥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까지 말이죠. 아내는 저에게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것부터 시작하여 두바이를 와서 공항에서 지내게 되었던 일까지 모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된 건지 모두 다 아실 테니 그 부분은 다시 말하지 않을게요. 아내가 저와 아들을 버리고 떠난 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부자 남편을 만나 새 인생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아내는 두바이에 도착을 하자마자 자신의 새 남편이 될 사람과 함께 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상상하던 미래와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등등 미디어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직접 먹고 즐기며 그 남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는 자신의 신혼집이 될 남자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보니 집안의 남자의 가족들이 먼저 찾아와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남자가 모여있는 가족들을 한 명씩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때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소개시켜주고 난 뒤 인사를 시켰던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었던 거죠.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아내는 그 여자를 남자의 이혼한 아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재차 설명을 했다고 했죠. 아내가 당황하여 놀라고 있을 때 남자는 개의치 않아 하며 줄줄이 자신의 부인들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아내만 해도 5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장성한 아이들까지 있었으니 그야말로 대가족이었죠. 그제서야 아내는 중동문화 중 하나인 일부 다처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분명 그 남자에게 결혼을 한 적 있냐고 확인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분명 미혼이라고 들었다고 했죠.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눈으로 직접 하게 된 아내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자신은 남자가 미혼인 줄 알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으니 속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자는 아내의 손사래에도 불구하지 않고 당황하지 말라며 여자로서 걱정할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부인들 사이에서는 질투가 있을 수도 없고 자매들처럼 가깝게 지낼 거라 했습니다. 또 공평하게 사랑을 줄 거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약속한 풍요로운 생활을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약을 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그냥 그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또 소개받은 부인들의 자식들 숫자를 보니 애도 많이 낳겠구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부인들 중 한 명의 부인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아내는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남자에게 말을 전했다고 했어요. 남자는 조금 전 말했던 것과 같이 아내를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아내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자신의 친척들과 함께 아내를 둘러싸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내를 꽃뱀으로 몰아가면서 말이죠. 거기다 이제까지 아내에게 드린 돈을 전부 다 갚으라며
당장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돈도 돈이었지만 아내는 자신을 둘러싸고 화를 내고 있는 남자와 남자의 친척들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떠오르는 뉴스가 있었는데 명예살인에 대한 뉴스였다고 했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원래는 중도에서 가족들 중 남성이 여성 가족에게 집안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살해를 하는 걸 명예살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아내는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었고 외국인이기도 했으니 자신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서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연기를 한 다음 무작정 도망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가던 중 휴대폰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남자와 남자의 친척들이 뒤를 바짝 쫓아와 몸을 숨기느라 결국 대사관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사관 앞을 지키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 결국 대사관에 가는 걸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붙잡히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아내는 우선 공항으로 도망을 왔다고 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기도 했지만 두바이를 경유하거나 들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저지른 짓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자신있게 새 남자를 만나 새 인생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제 손으로 적었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공항에서 생활을 하며 한국으로 돌아가 무슨 변명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피해자인 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엔 자기 무덤 파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질질 짜면서 대단한 일을 겪은 것처럼 말을 하나 싶었죠. 여보, 나 정말 무서웠어.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당신이 봤을 때 정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니까? 내가 정말 미친년이야. 당신 같은 사람 두고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나 이제 정말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당신만 바라봐야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 이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한눈에 안 팔게. 휴대폰 없애버리고 친구들도 다 끊어버릴 거야. 그냥 내 인생에 당신과 정우 그리고 시부모님 우리 친정 부모님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게. 제발 나 용서해주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정우만 아니었으면 나 당신과 진작에 이혼했다고. 그런데 뭐? 이런 일까지 경험하게 만들어놓고 나보고 용서를 해줘? 내가 저번에 너 사랑해서 용서해준 것 같아? 방금 말했지. 너 정우 아니었으면 끝이었다고. 그리고 너 지금 그걸 내 앞에서 자랑이라고 말하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고생 많았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라도 할 줄 알았어? 누가 결혼 생활 중에 딴 남자 만나라고 강요했냐? 내가 두바이에 끌고 왔어? 전부 다 네 손으로 네 머리로 짠 일들 아니야. 이제 와서 네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 탓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이제 그만해라. 네가 무서워하는 그 남자한테 내가 먼저 연락 취해서 너 데려가라고 하기 전에 앞으로 한국 가서 너랑 나 이혼할 거야. 네가 너무나도 당당히 적어놓은 편지 때문에 장인 어른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셔. 거기다 내가 너 찾겠다고 불쑥 들쑤시고 그렇게 다녀서 네 친구들부터 지인들까지 네가 딴 남자 만나러 두바이까지 온 거 다 알고 있고 여기서 이혼 못하겠다. 조금 못 준다에 그렇게 나오면 너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용히 한국까지 따라오고 아무 요구도 따지지 말고 이혼해. 그리고 법정 가서 딴소리도 해도 소용없어. 지금 네가 한 말 전부 여기 이 핸드폰으로 촬영했으니까. 알겠어? 여보, 그래도 한 번만. 정우 혼자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애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너 그 남자한테 당장 보내줄까? 그 집안 6번째 아내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애 엄마로 있는 게 교육상 더 안 좋아. 내가 처음에 정우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당신이랑 헤어지지 못해서 이 지금 나도 정우도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 이젠 이런 일 다시는 우리 부자에게 생기지 않게 할 거야. 여권은 있지? 따라와. 한국으로 가게. 그 이야기를 한 뒤에도 아내는 틈틈이 제 눈치를 보며 용서해달라,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말을 걸었지만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내와 대화를 하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장인 장모님께 아내를 데려가라고 한 뒤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부터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내와 이혼도 준비해야 되었고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해
정서적인 충격을 받을 정우를 생각해 아동 심리 치료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되었으니까요. 이혼은 제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워낙 장인 장모님께서 자신의 딸의 행동에 대해 창피하셨고 분노를 하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무조건 속이고 들어가라고 혼을 내시며 이혼 과정에 별 잡음이 없게 도움을 주셨죠. 정우는 엄마가 없어졌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려할 상황은 생기지 않고 차차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저의 아내를 만난 걸 후회하는 정도였고 별 문제 없이 이혼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낼 정도의 여유가 생겼을 만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 객관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정우에게 엄마라는 존재의 빈자리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긴 하는데 저와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노력해서 그 빈자리를 최대한 줄여가고 있습니다. 정우가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노력들이 무의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에 대한 근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근황은 바로 제 아내의 근황일 거예요. 같이 극단 생활했던 지인에게 들었던 그 사람의 최근 근황은 생활고를 걷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니며 알게 된 내용들을 지인들에게 확인한 탓에 지인들 모두가 아내의 선택을 알게 되었고 경악을 했었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말을 전하며 소문이 쫙 났고 결국 아내의 얼굴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웬만한 인맥은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20대 후반부터 연극 생활을 했으니 인생의 거의 전부인 인맥이 잘려나간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나 봐요. 거기다 결혼을 하면서 이렇다 할 다른 경력도 없었으니 일자리를 찾기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금전적인 도움을 거의 안 주다시피 하시고요. 그래서 연극을 했을 때보다 더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아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 아들의 엄마이자 한때는 내 아내였는데 어렵게 산다고 하니 말이죠. 그렇다고 다시 아내를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기회를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우를 생각해서 아내의 부모님을 통해 도움을 줄 생각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니 이참에 여러분들께서 제3자를 통해 아내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 사람한테 눈꽃만큼도 마음이 없으니 그 점은 걱정 말아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들 적어주시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